여기 교재 제14장.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후에마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 또는 이제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이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이걸 이제 정체성으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국문학 공부하시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거나 이러면 이게 과연 내 적성에 맞을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처음에 이렇게 오시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공부할 때 이 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의 시인가, 리프렉션, 자기 반성의 시인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윤동주 시는 자아 성찰의 시라든가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든가 이러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 보면, 안녕하세요. 자아 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14장 보고 있습니다. 14장 제목 시와 정체성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경이신데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인가, 나를 들여다보는 시인가,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성찰과 발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성찰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는 영어로 알아두세요. 리프렉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아 성찰이니까 여기다 뭘 붙이겠어요? 자신, 셀프 리프렉션, 이게 바로 자아 성찰. 여러분이 국문과 다닌다고 영어 안 치면 안 돼요. 영어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셀프 리프렉션이라고 합니다. 셀프 리프렉션. 나를 그러니까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하다. 반사, 반영, 반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리프렉션 뜻이에요. 리프렉션, 반사, 반영, 반성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시죠? 리프렉션. 그래서 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또는 이게 존재론적인 시냐, 우리가 김춘수의 꽃 같은 거는 존재론적 시 아닙니까? 맞죠? 온톨로지라고 하죠.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이것도 존재. 여러분이 영어 249쪽에 쓰시면 영어 문장을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국문과 다니시면 그냥 단어들 정도는 하셔야 된다. 알겠죠? 이게 이형식 동사냐, 삼형식 동사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건 이제 저희처럼 영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이게 영어를 어떤 단어인지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바로 250쪽 시와 들여다보기를 보겠습니다. 250쪽 보세요. 아마 오늘 하는 것은 저번 주에 한 것보다 좀 더 쉬울 거예요. 이 시의 정체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마지막에 무엇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끝낼 거거든요. 책을. 자, 되셨죠? 자, 그래서 필기하시고요. 자, 되셨죠? 그럼 보겠습니다. 250쪽 시와 들여다보기. 한국 현대시 가운데 정체성의 문제, 여기 정체성 동그라미 적으세요. 정체성 동그라미 250쪽 보고 있어요. 첫째 줄. 지금 말 안 빠르게 따라오시겠죠? 정체성의 문제를 시의 내용이자 형식에 근거한 백석이에요. 백석. 자, 백석이 영향을 받은 시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윤동주. 처음 들었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윤동주가 백석의 시를 계속 필사했어요. 필사. 우리 성경 필사처럼. 그래서 윤동주의 시하고 백석의 시를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어떤 면이 비슷해요? 아까 지금 금방 썼잖아요. 자아 성찰. 이 백석의 시는 부끄러움까지 나오지는 별로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백석의 시들이 대부분 자아 성찰 아니에요? 윤동주 씨가 자아 성찰. 네, 그렇죠. 윤동주 씨가.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가 백석의 영향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지금. 그렇죠? 백석이 훨씬 더 앞시대를 살았으니까, 윤동주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백석은 또 무슨 시인이다? 복습. 여러분 공부 아시는지. 네? 그렇죠. 2차적 저항시인이라고. 역시 공부를 많이 아시네요. 이거는 학교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2차적 저항시인이란 말은 방송대 교재 아무리 찾아보세요, 나오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겁도 없이 현대 실론을 들었어요. 영문과 다니다가
국문과 거. 근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이차적 저항시인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백석의 시에서 이 토속적 정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대 삶의 모습을 구체적인 감각으로 보여줬다. 자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백석의 시를 보면 뭐 여운안골족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여러 시들이 있잖아요. 뭐 여승애라는 시도 있고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당대의 어떤 그 토속적 정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적 저항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제의 합병되기 이전에 이건 좀 책이 안 나오니까 좀 적어주세요. 원시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싫어요 뭐 이렇게 뭐 빼앗긴 드레도 보물 오는가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이게 저항 아니에요? 저항이 꼭 뭐 공산당이 싫어요라든가 뭐 이렇게만 저항은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백석을 2차적 저항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잘 만들었죠. 2차적 저항시. 하여튼 근데 원시 공동체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냥 토속적인 습관이나 풍습을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좀 문학 용어로 원시 공동체라는 말 써요. 원시 공동체.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변방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세목을 생생하게 기록하니까 세부적인 항목이라는 뜻이 세목이라는 거는 세부 항목 이렇게 쓰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과 복원을 통해서 민족적 삶의 특성, 사유와 성찰, 민족문화의 가능성.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시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 시가 여러분 그 252쪽을 보세요. 이게 상당히 긴 시인데 거기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나올 거예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남신의주란 지명이에요. 남신의주, 유동이라는 것도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남신의주에서 끊어보세요. 남신의주. 잘못 들으면 아버지 가방해야 되니까 남신의주에서 끊어보라고. 이해가죠? 유동에서 끊고 유동. 거기 그 시 제목 지금 보고 있는데 백석의 252쪽에 보면 백석의 시가 있잖아요. 252쪽. 남신을 주위에서 붙고 유동. 예, 그렇죠. 그런 말. 그다음에 이제 박시봉 방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다가 신의주 이게 신의주에 있는 남쪽 지역이라는 뜻. 이해가죠? 남신의주잖아요. 우리도 남서울 이런 말 쓰죠. 남서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못 찾으셨어요? 252페이지인데, 예, 찾으셨죠? 예. 그 위에 제목 갖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방이라는 건 이제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런 뜻이에요. 박시봉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거 제목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 뭐냐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면 대단하신 거고 제목. 그래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춥고 느긋한 방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자아성찰인 거예요. 타향을 떠돌면서 묵게 된 방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의 모습을 통찰하게 된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이제 살핀다는 뜻인데 이것도 또 오늘 영어가 막 나오네. 여러분 통찰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통찰. 네? 그렇죠. 인사이트.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 왜 인사이트냐면 인이라는 게 안이죠. 안. 사이트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통찰. 여러분 그 인간과 교육 공부하실 때 그 뭡니까 원숭이가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개미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 달라붙으면 먹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 배우셨을 텐데 그걸 켈러의 통찰설 공부했죠? 기억나요? 이 켈러의 통찰설이 있어요. 이 켈러라는 사람이 원숭이들을 보고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 통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쓴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밑에 막 뭐라고 나왔는데 자 다시 이제 여기 보면 250쪽을 보세요. 250쪽 전략. 이 시가 되게 길어서 전략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치시면 이 시가 나와요. 전문이. 그래서 난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그러니까 사시라는 게 이제
약간 뭐랄까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집 있잖아. 옛날 집 같은 데 보면 요즘은 그런 데 집이 없지만 옛날에 그런 데서 살아보셨나요? 이렇게 막 그 뭐라고 그러죠? 집으로 된 이렇게 방석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들어서 이 쥔을 붙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집에 기거해 있다는 뜻이에요. 쥔을 붙이었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 둘째 줄에 그 주인집에 기거를 한 거예요. 주인집에 기거를 했고 이래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 북덕불이라도 담겨 여기 디롱배기라는 게 둥글럽적하고 입구가 큰 뭐 작은 질그릇이래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방언처럼 이렇게 쓰인 말라 참 어렵죠. 그다음에 북덕불은 지푸라기 더미를 피운 불. 지푸라기 더미가 여러분 지푸라기로 무슨 뭐 삼겹살라든가 이런 거 구우면 되게 맛있잖아요. 전라도 가면 막 지푸라기 삼겹살 이런 거 팔아요. 하여튼 근데 이 지푸라기 더미를 피운 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글자도 쓰고 뭐 자리에 눕기도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이거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남의 집에 그 기거하면서 쓴 어떤 뭐라고 할까 이국적인 느낌 이런 것들 이방인의 느낌 이런 것들을 쓴 시가 뭐예요? 아까 말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52쪽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252쪽의 첫 번째 단락이 한 10줄 정도 쭉 내려와 보세요. 10줄 정도 내려오면 그런 말 있죠.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찾으셨어요? 어리석음을 새김질하는 작업은 창작 방법으로서의 사유의 힘이 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창작 방법으로서 사유의 힘. 그래서 이 슬픔에 눌려 죽을 것만 같을 때 나왔죠. 그거 더 크고 더 높은 곳에 생각이 도달한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석은 참 재밌는 게 정말 다양한 직업, 백석처럼 다양한 직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 원래 야오야마 그 학원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영문학을 전공했잖아요. 이건 아시죠? 영문학을 전공해서 원래 영어 교사를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영어 교사를 했는데 영어 교사만 한 게 아니라 막 별의별 걸 다 해요. 무슨 세무 공무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도 하고 뭐 광부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기자도 좀 하고 막 별의별 그 직업을 다 거쳤어요. 아주 독특해요. 그리고 나중에 북한으로 건너가 버렸잖아요. 북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백석이 나오나요?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안 나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오는 했는데 저희 공부할 때는 아마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고등학교 교재는 없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화자의 상황을 이제 나타낸 게 갈매나무라고 나왔죠. 그래서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는 나와 동일시. 이 동일시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이 동일시란 말이 되게 많이 쓰는데 이 동일시도 이게 뭐죠? 전문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동일시 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심리학을 좀 공부하셨으니까. 동일시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몰라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각나요. 맞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그 뭐죠?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이 이제 여기 아빠가 있고 나가 있잖아요.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의 생각은 뭐냐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이 프로이드의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걸 성적으로 봐. 그게 문제죠. 모든 걸 성적으로.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성적으로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프로이드의 이론. 아빠가 그냥 힘이 세니까 자기가 그냥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자기가 이제 엄마를 사랑을 하니까 거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세. 그죠? 그것을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가 사랑하는 것만 보고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아들이 만족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일시라고 해요. 맞죠? 이거 심리학적 용어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원니스라고 합니다. 동일시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원니스.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동일시가 다 되게 어려워요. 하나 돼. 맞잖아요. 원니스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일시를 이야기한다는 거니까 그걸 보고 그것을 나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고독과 괴로움을 견딜 만한 것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석의 시 외에도 밑에 나오죠. 자화상 시편들이 많이 창작되었고요. 윤동주 나왔잖아요. 윤동주 나오죠. 그 밑에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 자, 이게 또 윤동주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윤동주의 이 우물이 나와요. 이거 지워도 됩니까? 자, 보세요. 이게 또 재밌어지는데 시에서, 자, 이 자아성찰을 나타내는 시적 용어가 뭐냐? 자아성찰을 나타내는 시적 용어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자아성찰을 나타내는 단어, 시어.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우물과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물과 거울. 왜 우물과 거울이겠어? 여러분 우물의 얼굴 보면 안 보여요? 우물의 여러분 얼굴 보면 안 보이냐고. 이해가시죠? 우리 수선화 이거 나오죠, 수선화. 그렇죠? 자기 얼굴을 반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 있죠? 몰라요? 그럼 아시잖아요. 그리스 로마 나르시스 맞아요. 나르시시즘이잖아요. 그게 나르시스가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자아도취가 되는 거예요. 자아도취. 자기가 자기 얼굴에 이렇게 이게 같이 나 잘생긴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르시시즘이죠. 어쨌든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거울도 바라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윤동주 시에는 우물과 거울이 나와요. 맞았대요. 그 거울은 구리거울로 나오죠. 구리거울이라고 나온다니까. 시 찾아보세요. 구리거울. 그래서 이게 바로 자아성찰인 거예요. 자아성찰. 구리거울과 거울과 우물.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이상의 시에서는 그럼 이상의 시도 거울이 나오는데 이상의 시에 나타나는 거울도 자아성찰이냐? 이건 아니에요. 이상의 시에서 거울은 달라요. 뭐죠? 분열된 자.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무조건 거울은 자아성찰이다? 땡이에요. 무조건 거울이 자아성찰이 아니에요. 시인마다 달라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근데 이제 윤동주는 백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자, 되셨죠?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253쪽이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윤동주의 시에 뭐 가만히 들여다보고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 다음에 253쪽을 볼게요. 자기 부정, 미움, 가엾음, 돌아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기를 발견해. 그리고 이제 이상의 거울도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린 이상의 거울은 뭐다? 분열된 자아다. 거울은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이상의 시의 거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재조명. 여기 지금 그 253쪽에 재조명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움과 재조. 이 재조명도 일종의 자아성찰이에요. 나를 다시 조명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서정주가 이제 그 밑에 좀 내려가면 나오죠. 자화상, 애비는 종이었다. 원래 아버지가 종은 아니고 농감이었어요. 농감. 농감이 뭐냐면 농사 짓는 걸 감독하는 사람. 그걸 농감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농감. 상당히 높은 위치였는데 참 이 서정주 대단하죠. 시작부터 아버지를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이걸 좀 깎아내리고 시작이 됐죠. 이렇게 하는 시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하여튼 그래서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가난한 가족사, 질곡의 역사.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시어 나오잖아요. 문장. 23해 동안, 23년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기가 막힌 시예요. 파라리 바람.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것도 또 재밌죠. 왜 재밌냐면 이 바람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자연이에요. 자연. 대자연이 나를 키웠다. 그렇죠? 그 고창에 가면 무슨 제가 있죠? 고창에 가면 질마제가 있어요. 질마제 신화라고 있지 않나요? 서정주 시집에 질마제가 있는데 이제 그곳이 이제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바람은 시련이에요. 두 번째의 바람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나의 어떤 시련들, 이걸 또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라고 할 때 이 바람은 자연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양수가 어떤 말 하냐면 어떤 말 하죠? 본궁 이후 공이다.
그냥 한자는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그냥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만. 아주 가난해진 이후의 시가 깊이가 있어야 된다. 정교해진다. 곤궁을 알겠죠? 그 이후에 시가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시련이겠죠. 맞나요? 곤궁 이후 공. 그 다음에 허균이 또 어떤 말이었죠? 허균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장금병원님 한번 들으셨던 게 있으시니까 훨씬 더 이게 공부가 그래요. 맞아요. 강산 제가 가르칠 때 그래서 강산의 도 맞아요. 이 곤궁 이후 공 그다음에 파란이 바람이었다. 이게 다 같은 맥락 되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랄이 바람이었다. 이걸 가지고 막 그 CF에서 나를 키운 건 파랄이 햇반이었다. 막 이렇게 뭐 또 하잖아요. 패러디를.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떤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혁명의 좌절과 나의 비애로 가겠습니다. 식민치하 1930년대 조선 시인들은 자기 반성 맞죠? 이런 것이 많았어요. 1930년대 그런 시인들이. 뭐 부끄러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동주 시였죠. 연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기 분열, 이거 자기 분열이 이상의 이상. 아까 이야기했죠. 뭐 질곡 역사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는 거고요. 해방 이후, 자, 해방의 염원을 달성했지만 한국 전쟁 뭐 이거 다 아시는 거죠. 50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정 간섭도 있었고 넘겨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38선 분단됐잖아요. 그래서 남한 사회는 254쪽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오랜 독재와 군정으로 억압과 구속이 팽배해졌고 급속한 산업화, 불평등, 갈등. 그때 김수영이 등장해요. 김수영 나왔죠? 그래서 김수영은 실제로 거제도 가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지금도 있죠. 거기 가보시면 이제 하여튼 김수영은 대단한 시인이에요. 거기에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북한 그 뭡니까 군인으로 이제 오해받아가 잡혀갔다가 또 탈출해. 그러니까 북한 군 오해 받다가 탈출해가지고 또 뭐 가다가 막 거제 수용소로 갔다가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또 부인도 자기 선배하고 또 동거하는 거 아시죠? 이 김수영 문학관을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시인인데 하여튼 혁명에 관해서 그래서 이 김수영의 시를 참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시를 뭐라고 그랬죠? 불어로? 영어로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를 불어식으로 읽으면 안가주망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읽으면 인게이지먼트고 이게 이제 고용, 뭐 약혼, 약속 이게 뜻이 많아요. 참여.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이제 참여시라고 할 때는 안가주망이에요. 아시겠죠? 인게이지먼트가 안가주망입니다. 어렵지 않죠? 인게이지먼트 안가주망.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 뭡니까 그 근현대 문학사에서 또 공부했잖아요. 이거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 방을 생각하며 해가지고 요 시는 어떤 시냐? 혁명의 실패. 이거 좀 지우고 있었어. 배로와 좌절의 해야. 이걸 다룬 거예요. 혁명의 실패와 좌절의 해야. 어렵지 않죠? 혁명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시에서 제일 앞부분 한번 볼까요? 거기 254쪽을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제일 처음에 한번 보세요. 혁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혁명은 뭐냐?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일. 이 혁명입니다. 혁명이 뭐냐? 세상을 바꾸는 일.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이거는 이제 방만 바꿨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작은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개인, 거기다 써놓으세요. 방만 바꿔버렸다는 개인적이고 작은 일. 개인적이고 작은 일. 그래서 혁명은 뭐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일. 방만 바꿨다는 건 뭐예요? 개인적이고 작은 일. 그래서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내려가 볼게요. 3년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똑같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가 지금 1년에 있잖아요. 맞죠? 방만 바꿔버렸다. 근데 3년도 보니까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또 나왔어요. 나는 인재, 녹슬은 펜과 뼈와 감기. 인재라고 하는 걸 동그라미. 인재. 인재라고 썼다는 건 뭐냐? 이제 이런 뜻이죠. 이 태도의 전환. 예를 들어 나는 이제 가련다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라는 것은 태도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 오른쪽 다시 볼게요. 255쪽. 하나 둘 셋 사연으로 가서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거기 밑줄 쫙 쳐보세요. 혁명은부터 만까지 밑줄 쫙 치세요. 그리고 여기 만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때도 이렇게 쓰세요. 태도의 전환이 뚜렷다. 자 태도의 전환이 뚜렷다. 뭐뭐 했지만 이러죠. 사랑했지만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많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 태도의 전환이 뚜렷함이에요.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위에 인용시 나는 남기고 온 노래가 있는 그 방을 생각하며 그 방의 벽이 나의 가슴이고 팔다리라고 여긴다.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바꿔버렸다. 자 거기 밑줄 쳤어요. 실패와 좌절의 회한이 묻어나는 진술. 거기다 밑줄 칠까요? 255쪽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에서 셋째 줄 밑줄. 그래서 일과 글 사이에서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알게 된 화자는 가벼움을 역사라고 생각하고 재산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김수영 시인은 시를 통해서 저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뭐 그놈의 사진을 씻어서 미식개로 하자 이런 시도 있죠. 그런 시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 시를 쓴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저항적인 시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256쪽. 자, 256쪽에 보면 그 넷째 줄부터 볼까요? 김수영은 제아벌이라는 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아내를 때린 일. 이게 이제 이 아내에 대해서 김수영이 쓴 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뭡니까 찾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상당히 미워해서 그래서 김수영이 그건 실제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자기 선배하고 동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학대했다고 그럴까 많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시를 썼는데 김수영 아내가 좀 오래 살았죠. 네, 김수영 시인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김수영이 아내를 상당히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서도 좀 인간은 뭐라 그럴까 양서류와 같잖아요. 이 선의 감정과 악의 감정이 동시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면 그러지 않나요? 내가 착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착한 면도 있다가 악한 면도 있다가 뭐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Man is an amphibi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허조그라는 솔벨로의 작품 나오는데 이 양서류를 말하거든요. 개구리 쉽게 말하면 개구리가 양서류를 알죠. 양쪽이 서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양서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매니스는 인간의 마음은 양서류와 같다. 인간의 마음은 양서류와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선의 마음과 악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멋지지 않나요? 이 허조구에 나오는 대사예요. 제가 이 허조구 이쪽으로 박사학위 받아서 좀 잘 알아요. 허조구. 솔벨로라는 유대계 작가의 작품인데 거기 나와요. 매니슨 앤 피비. 하여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다 들어 있어요. 제가 그 신 찾아갖고 그 나중에 너를 믿겠어요? 예? 얼마나 믿겠냐?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미우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 있어요. 그 시 읽어보면. 예, 그렇죠. 애증이 맞아요. 정확히 애증이 교차한다고. 예, 역시 문자를 딱 쓰시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이제 그 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안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좌우지간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죄와 벌이라는 시에서도 여기 나오잖아요. 제 말이 넷째 줄 나오죠. 화를 참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아내를 때린 일을 나오죠. 무산으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회상하면서 아는 사람이 혹시 보진 않았는지 마음이 쓰인다고 적은 바 있다. 그리고 우산을 그곳에 버리고 온 것이 그보다 아깝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상의 사건을 시에 내세워서 죄와 벌을 이야기하면서 나약하고 비겁한 내면을 조롱하고 꾸짖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자주 분단 상황에서 독재 정치에 치를 떨면서 이렇게 이제 막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김수영이 학회를 끝내고 나서 집에 오는데 이 보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갔는데 버스가 갑자기 보도를 들이받아 김수영이 죽어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게 의도적인 거냐 아니냐 이해가시죠? 하여튼 그래요. 이게 상당히 시로 그렇게 막 독재 정권을 막 이렇게 이해가시죠? 비난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 독재 권력 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노동 해방의 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농무, 뭐 그렇죠? 타는 목마름으로 노동의 새벽 막 나오죠. 신경님의 농무도 되게 유명하죠. 농무라는 시가 있어요.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 추는 춤이죠. 그다음에 노동의 해벽. 이 박노해가 재밌어요. 여러분 박노해가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본명이 아니에요. 알죠? 박기평인데 왜 박노해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그렇죠. 박해받는 네, 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이름 너무 잘 지었죠. 그래서 박노해예요. 어떤 분은 박노해가 본명이신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상식으로 알두세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나오질 않는데 공부는 제가 이야기했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셔야지. 그래서 박노해가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하여튼 글이 나오고요. 뭐 밑에 막 나오죠. 여러 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황지우가 재밌는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 시가 있어요. 이게 옛날 이제 시창작론 책에 나왔는데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이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제 그런 세대니까 좀 요즘 20대들한테 이야기 못 알아들어요. 자 옛날에 영화 보실 때 여러분 영화 보실 때 뭐가 있죠? 옛날에 대한리우스 이런 거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대한리우스 이거 막 애국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영화관에서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될 때 뭐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고 거기 보면 이제 무궁화 강산 뭐 새들이 뭐 을숙도 막 가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거기 애국가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독재를 비판한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왜 이거잖아. 왜 나는 그냥 앉고 싶은데 왜 일어나라 말아 하냐 이거예요. 요즘에 만약 여러분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요즘에 그렇게 하라면 할까요? 갔는데 대한뉴스 막 이렇게 보고 뭐 일어나가지고 애국가 하라고 아마 정부에 이거 항의하고 난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했어 우리는 했죠.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뭐냐면 이걸 안 하고 애국가를 안 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CF 이걸 15분에 맞죠? 여기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이거 15분 한다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도 안 하죠. 이것도 참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요즘은 드라마도 이렇게 보면 중간에 막 처음에는 한 30초 하다가 알죠? 드라마도 막 두 번씩 끊어가지고 막 중간 광고 막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를 틀 수가 없어. 재밌으니까. 봐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독재를 비판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제가 찾아가지고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시예요. 그리고 황지우 시인은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에요. 이분이 학벌이 좋아요. 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시가 상당히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철학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황지우 시인의 시를 이렇게 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시가 아주 재밌어요. 뭐 장정일 시인도 있고 뭐 근데 햄버거에 대한 명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 독재라든가 이런 걸 비판하는 시인들이에요. 자 거기 257쪽을 볼게요. 257쪽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최근에 나타난 나의 형상들로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 시대 독재 전략의 권력을 내렸잖아요. 우리가 군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나서 다양한 문화적 세대 속에 지적 탐구, 미학적 열망, 개성의 발현, 유의적 태도 이런 게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유아의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작품들이 막 나와요.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로 가면 시적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의 개성적인 목소리 이런 걸 더하는 뭐 시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시들이 어려워지죠. 넘겨보세요. 258쪽입니다. 258쪽. 그래서 이제 상당히 시들이 물론 이제 쉬운 시도 있지만 시들이 어려운 시가 되게 많아요. 뭐 해체 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258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시란 거기 좀 밑줄 칠까요? 언제나 비시적인 것을 포용하는 장르로서 그 생산하고 언어를 생산하고 위치를 이동해 가고 시의 목소리는 문학의 본래 그런 것처럼 다양한 편차를 포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는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시가 정말 순수시도 있고, 맞죠? 이야기시도 있고, 그다음에 해체시도 있고, 뭐 초현실주의 시도 있고.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가. 모르겠으니까 그게 어떤 게 좋은 시라고 할지는 참 대답하기 힘든데 어쨌든 시라는 게 참 그렇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가 되게 많죠. 특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요, 시를 쓰면은 내가 너 혼자 알아? 현 세계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뭔 소리인지 몰라. 읽어봐. 예, 맞아요. 그런 시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런 시들이 비판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할수록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그 258쪽에 진은영의 나는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도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박상순 시인의 시도 하나 또 등장을 하는데 보세요. 너무 삶은 시금치 빨다 버린 막대사탕 나는 촌충으로 둘둘 말린 집 부러진 가위 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 도마위에 흩어진 생선비늘 계속 회전하는 나침반 나는 썩은 과일 도둑 오래도록 오지 않는 밤 그러니까 나는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는 거죠. 읽어보시면 A 이퀄 B로 나오죠. 맞잖아요. 은유법적으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대상이 나열로 이루어진 시의 제목은 나는이다. 수식어들을 추려보면 나를 포함하는 표현한 대상들은 낡고 비틀리고 버려진 것이다. 그렇죠? 보세요. 너무 삶은 시금치. 여러분 시금치는 잠깐 넣었다가 빼야잖아요. 맞죠? 이게 그래야지 텐텐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너무 삶으면 맛있나요? 시금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또 촌충으로 둘둘 말린 집 이런 거 보세요. 표현이 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 되게 시가 너무 혐오적이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망가지고 난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라는 정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체성.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정체성은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Who am I. 아시겠죠? 영어로 뭐라고 한다? Identity. 여러분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면 정체성입니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지. 다 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들이 참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오마주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거기 넷째 줄에 오마주라는 게 존경과 정의의 뜻으로 인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는 좋은 말들 있잖아요. 좋은 어떤 표현, 몸짓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다른 어떤 그 CF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오마주라고 해요. 그 사람이 한 것을 그렇게 인용하는 거. 아시겠죠? 오마주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써놨다는 거. 나는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델리킷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델리킷.
이건 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미묘한을 델리키트하다고 해요. 되게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아시겠죠? 물론 뭐 디테일하다 이건 아주 섬세하다는 뜻이고, 맞죠? 디테일 우리가 뭡니까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섬세하게 이제 뭔가를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델리키트하거나 그다음에 디테일하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세요. 259쪽. 그래서 이제 259쪽 첫째 줄 시쓰기라는 것은 주변적이고 변방에 나의 가닿는 시선을 포함한 진술이다. 파편화되고 산발적인,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산발적이라는 것은 나의 자리는 미학적이며 정치적인 것과 접속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은영 시 좀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진은영 시는 거기 좀 밑줄 좀 칠까요? 위에서 한 12~13줄 우리말이니까 보이시죠? 진은영 시인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쓴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것들을 뭐라고 놨어요? 만나게 하는 장을 열어서 미지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이질적인 경험을 생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는 세상에서 어려운 텍스트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가 해서 또 시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 중략해서 박상순의 나는 내가. 그러니까 진은영의 시는 나는이라는 시가 있고 또 이 박상순의 나는 내가라는 시가 또 상당히 긴 시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나는 뭐뭐 하면 좋겠다 이런 구조죠. 구조를 한번 보세요. 259쪽 보면 나는 동그라미 줘봐요. 제일 1년의 첫째 줄. 그 다음에 뭐뭐 하면 좋겠다. 나오나요? 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나요? 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구조로 돼 있어요. 뭐뭐 하면 좋겠다. 자, 넘겨보세요. 260쪽.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좋겠다. 이 세상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너를 닮은 시냇물 해가 나오죠. 뭐뭐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용한 작품은 자 260쪽입니다. 내가 뭐뭐라면 좋겠다는 진술의 반복, 변주. 변주라는 건 약간 반복을 하면서 약간 바꾸는 거. 그런 걸 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이 변주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변주.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있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보세요. 이게 이제 변주를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설명드립니다. 가실 때는 중소리 진달래꽃 있잖아요. 자, 이게 끝에 나와요. 끝에. 숨이 상관구조잖아요. 그렇죠?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자, 여기는 1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고이 보내. 다 써도 되겠죠? 근데 마지막 연에서 뭐예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나오면 이건 뭐다? 반복이고. 맞죠? 요 끝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이건 변주예요. 지루하니까 바꾼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든가 여기 이 부분을 약간 좀 다른 걸로 바꾼다든가 이런 걸 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산 영변의 진달래꽃 그거는 바꾼 거 아주. 그거는 그냥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는 것은 반복이 된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과 변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다시 쓰면 이 반복이고 똑같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썼는데 그 밑에 있는 걸 좀 바꿨어요. 이런 걸 변주라고. 이건 이제 완벽한 변주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이 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만 더 바꾸면 훨씬 더 멋진 변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과 변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디야? 260쪽 있죠? 260쪽에 바람과 기대를 담고 있는 진술과 부인과 부정으로 이어지는 전개 이렇게 나오죠. 감추어진다. 그러니까 감춤의 미학이라고 우리가 시라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감춤의 미학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드러나고 감추어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절대적 관심, 집중력, 기호나 취향과 무관하게 나는 너에게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래서 261쪽을 다시 이제 보면 나는 네가 뭐뭐라면 좋겠다 이런
그 문장은 매혹이 가진 위험성 때문에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영어 표현 중에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매혹이라는 단어가 매력, 뭐 매혹, 뭐 같은 말인데 거의 우리가 이제 어떤 매력, 이거 어트랙션이란 말 써요. 어트랙션. 끈다는 데. 이걸 이제 매력이라고 하거든요. 매력인데 이 영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매력 그러면 참도 매력이죠. 차밍 포인트. 참이라는 단어가 이게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매력. 참. 근데 하여튼 이게 하나의 또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시덕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 영어를 전공 안 하신 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시덕션도 매력이에요. 근데 이 시덕션은 약간 이 사람을 매력을 이렇게 일으켜서 약간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차라리 네거티브하죠. 이 시덕션. 아시겠죠? 뭐가 말인지? 요 지금 어트랙션이나 참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 시덕션은 어떤 사람을 매혹해 가지고 좀 나쁘게 만드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런 매력도 있겠죠. 그걸 시덕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고백의 가능성, 사랑의 불가능성을 흔드는 미학적 역동성이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사랑시 읽어보면 사랑시지만 사랑에 관한 노래가 아니다. 사랑에 대한 탐구를 보입니다. 거기다 밑줄 좀 치세요. 261쪽 넷째 줄에 이 작품은 사랑시지만 사랑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고, 또 나라는 확고 부동한 진술의 주체는 진술이 반복되면서 아름답게 무너져가고 무너짐 속에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까지 좀 밑줄 좀 펴놓으세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이 시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이렇게 강의를 좀 들으신 다음에 이 방송도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관점으로도 또 보시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한테만 듣지 마시고 또 방송도 들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제 보이는 눈이 좀 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또 한번 바라보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창작론 책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책은 뭐랄까 대학원 수준 같아. 학부 수준보다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이렇게 그 전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선배들이 배운 책은 되게 재밌었거든요. 좀 더 쉽고. 근데 여기 나오는 시들은 좀 최근의 시이기도 하고 좀 난해한 시들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참 강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내용들이. 설명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인이란 존재들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시는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인공지능 시가 나오는 거 아세요? 요즘 인공지능 시가 있어요. 정말로 인공지능 시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문학 공부할 때 인공지능 한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한시가 아니라 몇 개를 집어 넣어줘요. 이렇게 몇 개를 집어 넣어주고 우원절구로 써봐. 그러면 지가 막 써요. 진짜 써요. 쓰는데 조금 이제 이게 쓰기는 쓰는데 뭐 아무래도 기계가 쓰다 보니까 감정적인 걸 못 써요. 한시를 쓰긴 써요. 지금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가 잘 써봤자 인간의 감정을 여러분 감정을 다루는 그 직업은요 뭐라고 할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교사도 뭐 없어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특히 상담사 있잖아요. 상담사 이런 직업은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AI 이런 게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까지 되는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죠. 262쪽. 그러면 시는 무용하냐 쓸모없냐 이거죠. 무용하다는 거니까. 글쓰기란 불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하는데 글쓰기가 여러분 뭐 불편하고 불필요하고 이러지는 않죠. 글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해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글쓰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책을 안 읽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뭐 또 읽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막 50만 부, 100만 부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책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얼마나 많은 책들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엄청난 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26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이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거나 글을 쓰고는 한다. 그렇죠? 그것이 착각이나 오해라는 사실과 대면했을 때 혼란스러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시가 출발하기에 좋은 지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라는 것은 물론 일상을 쓰기도 하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맞죠? 시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알거나 규정할 수 없는 존재고 바깥으로 규정된 정체성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 또 미완인 채, 완성되지 않은 채 부족함을 끌어안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섭과 대화를 통해 변화를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시라는 거예요. 뭐 길게 막 써놨는데 결국 이 시라고 하는 거, 시쓰기라고 하는 것은 더 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시쓰기는 여기다 좀 풀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 시쓰기 뭐냐? 언어를 가지고 또 멋있게 표현됐어. 자기 수행을 하는 과정이다. 우리 스님들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말이 참 멋있죠? 시쓰기는 이거는 언어를 가지고 또 자기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또 뭐냐? 또 언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쓰기는 어렵지 않죠?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쓰기를 뭐 물론 이제 영어에 능통하시거나 일본에 능통하시면 일본은 영어를 쓸 수 있어요. 맞죠?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쓰시죠. 하여튼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자기 수행을 하는 과정, 언어를 가지고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시쓰기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62쪽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거기 마지막 단락만 좀 하고요. 거기 보면 물질 만능 시대에서 순이 매겨진 인간, 그렇죠? 또 코드화된 인간을 살기에 인간은 위대하다. 그 위대함은 반성과 성찰의 노력에 의해서 여기서 보세요. 반성과 성찰 나왔죠? 시는 반성과 성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자본주의에서 무분별한 소비, 과잉 생산, 메커니즘. 또 메커니즘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그럼 메커니즘이라는 말 들어는 보셨죠? 무슨 메커니즘이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 메커니즘 우리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들어는 봤어. 메커니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메커니즘 뭐야?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 유리한 거. 이 메커니즘은요 장치예요, 장치.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메커니즘이 들어가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니 그 단어 용어. 여러분 거짓말 들어보셨죠? 거짓말, 화이트 라이, 블랙 라이. 이건 알죠? 네. 선의의 거짓말, 뭐 악의의 거짓말. 그런데 이 거짓말이 자 여기 메커니즘 라고 했고 이제 이걸 장치인데 장치를 좀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제. 기제라고 그냥 써놓고 그냥 알아두세요. 기제. 아시겠죠? 기제가 장치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을 자 이것도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짓말을 무슨 기제라고 할까요? 두 글자. 이거 아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 거짓말. 아 공부를 뭐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수업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배우니까.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책 할 때?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조용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방어 기제. 거짓말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왜 하는 거예요? 날 방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뭐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이 디펜스라고 해요. DFENSE 디펜스 메커니즘 아시겠죠? 거짓말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 하여튼 이 기제라는 말은 장치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 이게 문학을 공부를 여러분 해보셨지만 참 어때요? 쉽지가 않죠. 이 용어들 자체도 어렵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시 볼게요. 그런 메커니즘을 벗어난 무한한 것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존재. 다시 인간은 외소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작은 인간들이 언어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되게 왜소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서 악어라든가
뭐 코뿔소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이거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냐고? 이길 수 없어요. 곰이나 이런 거. 그렇지만 인간은 이제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써서 정말 만물의 영장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잘 조작할 수 있고 자본주의의 광포함 앞에서 무력하죠. 근데 무력함을 무기 삼아서 이게 바로 참여신 거예요. 무력함을 무기 삼아 시간의 주름을 이게 이제 참여시를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 무력함을 무기 삼아 근사한 시간의 주름들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참여시. 아까 김수영의 시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약을 하자면 여기 지금 그 시와 정체성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백석의 시가 나왔고 그래서 백석은 자기 성찰이었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는 누구예요? 특히 김수영이 나왔죠? 김수영은 참여시였고 그 다음에 최근의 시로 가서는 이제 여러 시들이 나오지만 그런 그 최근의 시들은 그런 걸 속에서 그런 시들 속에서 어떤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두 개의 시가 최근의 시, 진은영의 시와 그다음에 박상순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번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